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산타 랠리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과연 12월에 산타 랠리가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는 유독 약세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사상 최고치에 가기도 하고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십니까? 팔레스타인보다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예, 우리나라 코스닥보다 많이 떨어진 나라가 짐바브웨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참 너무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한 1.25%, 1.48%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피는 2480선, 코스닥은 680선에 있어서 2500도, 700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산타랠리가 강력하게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이제 HBM 수출을 이제 제재할 것이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셨는데요. 산타랠리. 자, 0358님.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사위 2명만 보내줘요. 우리 딸들은 조금 이뻐요. 네,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류지훈님은 이대호님이 저의 산타가 되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커피 쿠폰 한 장 정도면 되게 산타가 온 걸까요? 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015 쓰시는 분께서는 저희 고등학생 아들이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믿어요. 아니 믿는 척해요. 올해는 노트북 받고 싶다고 산타한테 말해달래요. 아니 저한테 말하네요. 이렇게. 예, 저도 어릴 적에 받고 싶은 선물을 일부러 이제 노트에 써서 공책을 펼쳐놓고 거실 한가운데다 놓고 이제 잠들었던 일부러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아름님 산타랠리 주식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좀 닿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특히 마당놀이 모듬전, 마당놀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마당놀이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과 이 라디오를 통해서 뭐 콩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또 SNS에 매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호주에서 아이들의 SNS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초강력 카드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도 자녀가 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SNS 어떻게 쓰나요? 한숨부터 나오는데 제가 정말 요새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스마트폰 사용이에요. 예. 저는 약간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였거든요. 원래 그냥 어차피 쓸 건데 계속 써라. 약간 이런. 네.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쥐어주거나 TV를 보여주면 뭐 만화 영화 정도 보고 그냥 이게 제재가 됐는데 네. 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제 되니까 SNS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계속 그 교류를 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 알잖아요. 이 대부분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이제 그냥 수다 떠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공식 가입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데 이게 또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돌의 개인 계정에 있는 사진 같은 걸 좀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가입이 안 되는데 계속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찌된 일인지 이미 계정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매일같이 싸웁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을 가져가서 SNS를 하는. 네. 누구 SNS예요? 그 계정은? 제 걸로 보는데 이제 본인 친구 중에는 개인 계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자와 카카오톡이 또 다르더라고요. 참 이게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송일아 기자처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애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메신저는 쥐어줘야 하는 거고
아이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무리 집단과 어울리려면 또 나만 안 하면 또 외톨이가 될 수 있으니 그게 또 맞아요. 걱정이 되는 거고요. 아, 호주에서는 근데 이걸 법을 제정했다면서요? 네, 정말 이제 초강수를 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SNS 계정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예, 하원도 앞서서 해당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네. 이에 따라서 호주는 이제 16세 미만 어린이를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됐고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금지 조치를 한 게 이제 법제화한 게 호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 시에 책임은 각각의 플랫폼이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최대 450억 원을 물 수 있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다음에 1년 후에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기간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벌금을 유예받을 수 있지만 이 미성년자 접속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요. 이 앤서니 앨버니스 호주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랫폼은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되는 나라들은 꽤 있어도 법으로 금지한 건 처음이잖아요. 호주가.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처럼 아무래도 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의 부작용이 이게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실제 이 법안이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에 거의 8명, 77%가 동의할 정도로 호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2023년도가 작년이죠.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호주인의 약 75%가 이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SNS 사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의 이제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호주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게 죄송합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혐오 사건 원인 중 하나로 이 SNS가 지목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살의 남학생이 이 성직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속한 극단주의 단체가 SNS를 통해서 세력을 확대해 왔고 여기서 주로 활동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이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도박이나 사기, 뭐 성착취물 관련 등 이런 부적절한 콘텐츠를 접하는 게 너무 쉬워져서 아무래도 이런 초강력 법안이 통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호주가 먼저 이 법을 만들기 이르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호주를 시작으로 아무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청소년의 SNS 금지 입법 시도에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유럽에서는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SNS 사용 가능 연령을 이제 13세에서 1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프랑스도 지난해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예 지금은 11세 미만 아동에게는 휴대폰 보유 자체를 금지하자. 뭐 13세 미만은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자. 이런 법안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는 2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이 발표됐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청소년 대상의 SNS 사용 규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와 또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 교내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또 교육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의 이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여러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제 법안들은 다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본격화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발의한 조정훈 의원이 미디어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미국은 어떤가 봤더니
SNS를 거의 담배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마다 조금씩 규제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 SNS의 청소년 이용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인 건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SNS 사용에 술이나 담배처럼 경고문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법안에는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 42개 주의 법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지난 7월에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이 강한 피드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통과가 됐고,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세에서 15세 아동은 SNS 개설 시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14, 15, 16세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서든지 조금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퍼져 있는 거는 맞고, 관련해서 어제 영미권의 그 주요 사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어 사전을 발간하는 그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잖아요. 네.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된 게 뭐였나요? 조금 거친 네, 이야기던데. 거친 표현이었는데 뇌 썩음. 을 뜻하는 브레인 라시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60초 안팎의 이 짧은 영상을 과도하게 이제 소비를 하면서 지적 능력이 악화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출판부는 저급한 온라인의 콘텐츠,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 특히 올해 그게 새롭게 두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쇼폼 콘텐츠가 계속 이제 그렇죠. 발전을 하고 뭐 이런 카피캣들도 뭐 틱톡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로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아시죠? 중독성. 그렇죠. 근데 뭐 한 1시간 동안 뭐 수십 개를 들여다봐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60초인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2시간이 그냥 금방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어요? 2시간 동안 보셨구나. 그렇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른들도 통제하기 힘든데 아이들, 청소년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제로 이 SNS가 담배 같은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미국 실제 보건 당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이 미성년자의 SNS 사용이 정신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그래서 미 건강 저널에 따르면 SNS를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위험이 2.66배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냈고, 최근 10년간의 여성 청소년의 자살률이 167%가 증가를 했는데, 연구자들은 이 SNS 사용이 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도한 SNS 사용이 미성년자들의 감정이나 이제 충동 조절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발달이 20대 후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녀의 스마트폰 구매를 늦추고 또 보유 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을 이제 뭐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뭔가 활동을 할 때 대부분 부모가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셔틀버스가 발전하고 뭐 학원 뭐 이런 아이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다 부모가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스마트폰을 늦게 사줘도 괜찮은데, 이제 저 같은 맞벌이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연락을 할 되죠. 수가 네. 있으니까 이게 참 그런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전화랑 문자만 되는 거를 사주면은 내 친구는 인터넷도 할 수 그쵸.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워요. 왜 키즈폰이라고 하는 손목시계형. 인터넷은 안 되는. 그렇죠. 부모가 위치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저학년 때나 쓰려고 맞아요. 하고. 그래서 미국 보건 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1960년대에는 흡연, 1980년대는 에이즈, 2000년대 초반에는 비만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했듯이 지금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SNS 사용을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흡연, 에이즈, 비만, 그다음이 SNS. 네. 얼마나 핸드폰을 붙잡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미성년자들을 보시면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요즘 네. 어린
친구들, 젊은 학생들은 네. 거의 뭐 이렇게 카톡 잘 안 쓴다 잘 하더라고요. 안 쓰고 이제 게시물 안 보고 다 이제 스토리로만 보고, 그러니까 좀 휘발성이 강한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루만 남겨져 있고 그 다음 날은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3세에서 17세 미국 미성년자 중 95%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중 3분의 1 이상은 거의 지속해서 SNS를 사용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민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연령대 중에 40.1%로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SNS 사용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온 게이자이에 따르면 대다수 SNS 운영 업체가 이용 최저 연령을 13세, 만 13세로 설정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미국은 8에서 12세 어린이의 40%가 SNS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기에 이르는 건데요. 이제 호주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러면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까지 만들면 과연 청소년들이 SNS를 덜 쓰게 될까요? 그게 진짜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앱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호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를 하긴 했지만 SNS의 10대 이용 제한이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SNS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뭐 청소년증이 있긴 한데 뭐 주민등록증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요즘에는 특히 옛날에는 거의 다 주민번호가 있어야 사이트 가입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이메일 정도만 있으면 특히 더 사이트 가입하기 쉽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연령 확인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또 있고, 또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이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X, 스냅챗, 레딧 같은 주요 SNS는 다 포함이 됐는데 유튜브나 왓츠앱은 또 포함이 안 됐어요. 이게 교육이나 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너무 이제 일반화해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이제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꼬집고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서 유해한 콘텐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이제 뭐 16세 왜 16세야?라는 그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제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가입을 금지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에서도 유튜브랑 왓츠앱 같은 거는 또 규제를 또 안 하는 네. 약간 또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청소년들이 또 선택하자면 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검색 그렇죠. 사이트에도 맞아요. 유해한 게 많이 있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도 그렇죠. 뭐 성인물이나 유해한 게 또 있는 걸 그럼요. 또 있고,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모든 앱들이 이제 칼로 무 자르듯이 뭐 넌 SNS, 비SNS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좀 큰 앱일수록 이른바 좀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다운로드가 많이 된 앱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네. 다운로드 많이 된 앱, 네. SNS 아닐까요, 역시나? 그렇죠. 대부분은 그 중에서? SNS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데이터 리포터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앱 다운로드 순위 분석 결과 1위가 틱톡이었어요.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2위는 인스타그램, 3위는 이제 왓츠앱, 4위는 페이스북, 5위는 텔레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SNS 또는 메시징,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네요. 그런 앱이었어요. 그러니까 10위까지 범위를 늘려도 이 SNS와 무관한 앱은 이제 그 동영상 편집 앱인 캡컷이랑 이제 커머스 사이트 테무 정도밖에 없었고 8개는 전부 다 이제 범 SNS 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가 실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51억 7천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1년 전보다는 5.5%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7년만 해도 이 SNS 사용자,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가 30억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네. 7년 만에 약
90%가 급증을 한 거죠.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억에서 이제는 50억 이상이 SNS를 쓰고 있는 네. 대단합니다. 또 이 SNS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동 청소년이 또 미래 고객인 거기도 그렇죠. 하고 사용자 기반인데. 이들 SNS들의 다운로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이들의 공통된 특징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인터넷이 태동하고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기 앱 중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가장 짧았던 앱이 이 작년에 메타가 이제 내놓은 스레드였어요. 지금 저희 스레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스레드 쓰시는 분들 최근에 또 많으신데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한 이 스레드가 1억 명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 단 5일이었습니다. 5일. 그 다음으로 빨리 1억 명을 달성한 앱은 약 2개월이 걸렸던 이 챗GPT였고요. 그 다음에 9개월이 걸린 앱이 틱톡, 그다음에 1년 2개월이 걸린 앱이 위챗, 그다음에 2년 6개월이 인스타그램. 근데 유튜브는 4년 1개월. 근데 이게 보면은 최단 기간에 1억 명을 달성한 앱 10개 중에 8개가 SNS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1억 명을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2달, 뭐 4년, 3년, 2년, 지금 5일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 스레드 자체가 그 인스타에 이제 계정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네. 5일 만에 1억 명을 만들 수 있는 SNS 파급력이라고 보시면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들 보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스레드라고 최근에 나온 것도 그렇고 다 이거는 옛 페이스북. 네. 현재 이제 메타라는 이름의 그 회사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다? 맞습니다. 이 최단 기간 1억 명 달성 앱 10개 중에 4개가 메타 소유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메타가 정말 SNS 왕국이라는 게 새삼 느껴졌는데요. 메타의 CEO가 그 역대 최연소 억만장자 기록을 세운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이분을 SNS 제왕으로 만들어준 앱이 2004년 2월 나온 페이스북닷컴 처음에 이제 그 앱이었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도 있어요. 맞아요.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그 영화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그렇게 재밌진 좀 않은데 보다 잠들어가지고. 근데 이 페이스북의 시초가 해킹을 통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다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하버드대 재학 시절에 이제 그 보스턴대에 다니던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화풀이로 만든 이 거기서 출발한 게 이 페이스북의 시초였거든요. 당시에 하버드 기숙사에 있는 모든 여대생의 사진을 해킹을 해서 이 페이스 매쉬 일종의 이상형 월드컵 같은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이 사이트를 올려서 학교 서버를 다운시킨 경험도 있고 이 때문에 학교 행정 기능이 이제 마비돼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 저커버그가. 근데 이때 이제 그래서 점점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페이스북닷컴이고 이때 마크 저커버그는 이 단순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걸 증명해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왓츠앱, 인스타그램, 스레드까지 쭉쭉 이제 발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중독성 있는 이 메타가 이런 베껴오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도 하지만 그렇죠. 아예 사들이기도 하고. 아예 사들여서 뭐 틱톡이 쇼폼이 좀 잘 돼. 그러면 릴스를 바로 같은 이제 특징을 가진 릴스를 만들어가지고 베끼기에 정말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또 인수한 거기도 하고. 네.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SNS에 빠져드는 이유 혹은 열정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오프라인에서만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만남이 어쨌든 온라인 세상에서도 가능한 게 그저 신기해서 시작했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나우누리 하이텔 네. 나우누리 그 네.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반 친구들끼리 매일 밤에 그 파란 화면에 있는 그 대화방 206번에서 만나 뭐 약간 PC 통신. 네, PC 통신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어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로 지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 SNS를 썼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특정 다수와 친구를 맺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친구도 아니고 정말 생판 남인데 일방적인 팔로우만으로도 누군가의 사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인간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정보 교류도
더 쉽게 될 수 있고 감정 교류가 보편화되면서 익숙한데 그러다가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은 비즈니스와 이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커머스까지 발전을 해서 이제 소비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서 특히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에 비해서는 나의 기록을 통한 이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광고가 훨씬 더 그 타겟팅 그쵸. 효과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는 내가 관심 없는 광고는 그냥 흘러가게 놔두지만 SNS는 내가 관심 있는 건 따라가서 붙잡죠. 그렇죠. 진짜. 송일아 기자도 많이 그럽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하거든요. 광고 없는 그 유튜브 같은 그러니까 예. 보통 프리미엄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광고 그쵸. 보기 싫어서. 네. 근데 저는 그 광고를 광고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일단 잠에서 깨면 바로 이제 손을 더듬더듬 해갖고 스마트폰 네. 딱 만진 다음에 뭐 카카오톡, 인스타, 페이스북 한 바퀴 다 순회한 다음에 세수하러 가죠. 아. 대부분. 네. 그 시황도 확인해, 간밤 미국 증시 확인하고. 그쵸, 뉴스도 봐야 되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엄청 긴박한 뉴스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SNS가 이제 사람을 이제 올가매는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정말 SNS를 포함한 이 스마트폰에 종속돼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왜 요새 횡단보도 건널 때 네. 바닥에 있잖아요. 초록불, 초록불 들어오죠. 바닥에 빨간불. LED들. 네, 이게 최근 저는 자주 보여가지고 뭐 나라가 발전했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죠. 바닥을 땅바닥만 보고 있는 보면서 분들 많아서. 예, 사고 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2018년부터 이 스쿨존부터 설치되기 시작해갖고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교통 문화까지 바꾸는 지금 그런 상황의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 피터 틸이라고 네. 하는 팔란티어. 그렇죠. 네, 팔란티어에도 투자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네.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했던 페이팔 마피아라고 네. 하는 그분이 페이스북 초창기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딱 그걸 봤대요. 인간의 모방 욕망. 음, 보고 따라하고 맞아. 비교하고 내가 앞서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 모방 욕망을 이용하면 이거 돈 되겠는데 딱 봤다라는 거죠. 또 인간들은 거기에서 누구나 전염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어른들도 그러한데 그렇죠. 청소년들도 당연히 그러하겠죠. 근데 이게 청소년들만 SNS 중독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그러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청소년들은 아직 모든 게 다 미성숙한 이제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나서서 보호해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SNS 속에 있는 뭐 사진과 동영상 기반 속에 이제 자랑, 과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본인의 이제 자아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거든요. 특히 남들과 이제 비교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익숙한 우리나라는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10% 정도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결혼율 저하 또 저출산 추세도 이 SNS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2012년부터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이처럼 이 스마트폰과 SNS 문제는 이제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우 관계 예민한 나이인 청소년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혼자서만 끊기는 현실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저도 딸내미한테 요새 그 스크린 타임을 한 몇 달 전부터 진짜 처음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앱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 있는데 핸드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컨트롤 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우리도 뭔가 이제 못하게 하면 탈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갖 우회적인 방법을 다 이용해가지고 네. 뭐 유튜브를 못하게 막아놓으면은 다른 데에서 뭐 검색을 통해가지고 뭐 들어가서 또 어쨌든지 보고 있고 이런 네.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를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다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좀 저는 호주의 법안이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네.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 4079님이 성공 예감도 급박한 거 아닌데 이 폰을 꺼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급박하지는 않습니다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초 1분짜리 쇼폼은 아니고 이 코너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분에 가깝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혹은 이걸 들으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저쪽에서 흘려주는 대로 나도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건지 판단을 하시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SNS를 만든 기업의 CEO들은 네. 자신들도 이제 자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어린 자녀에게 이 SNS를 마음껏 이용하렴 이렇게 할까요? 어떨까요? 전혀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배신감을 느꼈는데 우리를 이 SNS 굴레에 빠지게 만든 대표적인 이제 하드웨어인 스마트폰 회사 경영진 또 각종 SNS 창업자 이 IT 업계 건물들은 정작 자녀들의 SNS 또 스마트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일화가 되게 유명하죠. 맞아요.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최초로 출시했을 때 한 인터뷰에서 집에서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사용 우리 집에는 아이패드가 없다. 우리 집에서는 애들한테 못 쓰게 한다. 네, 못 쓰게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도 자녀들이 이제 만 14세가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식탁에서도 스마트폰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네. 전 페이스북 부사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본인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서 페이스북에 프로그램화되고 조종된다면서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고 또 어떤 공개석상에 나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제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는데 좀 오래된 통계긴 한데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8년도에 고소득층 자녀의 디지털 화면 평균 시청 시간이 5시간 42분인데 반면에 저소득 가구는 8시간 7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이 자녀들의 교육에서는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마트폰과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뭐 기숙사 학교 이런 데도 오히려 다 철저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 집안의 디지털 화면 활용 시간이 훨씬 더 길다. 네. 이게 사실 옛날엔 그랬거든요. 좀 소득이 낮은 집안에서는 TV 시청 시간도 길다. 이게 그냥 모바일 버전으로 온 거네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했고 뭐 빌 게이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그 SNS 왕국이라고 하는 그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네. 어떨까요? 본인 집에서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본인이 소셜 왕국을 만든 사람이니까 이제 정작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가 늘 세간의 관심사예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라 아예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어린이용 플랫폼 등을 통해서 양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SNS에도 사진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작년에 그 페이스북이 미국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개발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이게 일각에서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그러니까 영향을 안 좋게 미치는 걸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부터 뭐 언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어린이용 인스타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발이 잠정 중단이 됐는데 아직도 이 저커버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본인의 딸들이 2살 때부터 이 페이스북의 화상 채팅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멀리 사는 친척들이랑 화상 전화를 하면서 뭐 아이들의 소통 능력이 늘어났다. 뭐 이런 뭐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다만 아이들이 TV나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적절한 지도 하에서는 이런 앱들이 유용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작년에 이 저커버그가 자신의 이제 그 독립기념일날 가족 사진을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두 자녀의 그 딸들의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쉐어런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쉐어런트? 네. 이게 쉐어이랑 페런츠의 합성어인데 자녀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에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AI 같은 이런 최신 기술이 아이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쉐어런트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앱을 만들었지만 나도 내 자녀들에게는 좀 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신호를 주는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는 모든 거를 편안하게 하는 앱들은 다 내가 개발하고 만들지만 이제 부모의 적절한 지도하에 쓰는 거는 이제 당신들의 책임이요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아기 때 얼굴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데 요즘 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얼굴을 다 추적을 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얼굴을 몇 년 전 얼굴까지 다 맞춥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워요. 그리고 또 메타가 어린이용 SNS까지 만들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조금 이제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아이들은 이제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가렸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걸 또 많이 올리고 공유하라라는 플랫폼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알아서들 통제해. 사실 이런 좀 방관적인 입장이어서 그래서 한때 국민 밉상으로 이제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예. 그 저커버그가. 뭐 청문회도 불려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특히 정말 딥페이크 요새는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린 귀여운 아이들 사진이 뭐 이제 악용되는 성범죄 거죠. 정말 사이버 폭력 5만 대에 다 쓰일 수 있으니까 진짜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SNS 기업들은 일단 정부의 그 규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이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당장에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메타는 이제 호주 법률 뭐 존중한다면서도 이제 업계가 이용자 연령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많은 이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좀 고려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서둘렀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메타랑 구글은 호주 정부에 이 법안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법안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연령 확인을 위해서 뭐 생체 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사용이 오히려 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뭐 틱톡 같은 경우도 법안이 성급하게 만들어졌고 실행이 불가능하며 답 없는 의문과 해결되지 않는 우려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온갖 부정적인 이제 표현을 성명을 냈고요. 이제 미국 IT 대기업들이 가입한 이제 업계 단체 넷초이스라고 있는데 이 단체도 미국 각 주별 SNS 규제법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 아,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옛 트위터 네. 인수해서 지금 이제 X라는 거 운영을 하고 네. 있고 일론 머스크는 또 그 정부 그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 네. 또 되기도 했고 이제 뭐 앞으로 된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런 규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론 머스크도 뭐 본질적으로 본인이 SNS 앱을 운영하는 이제 CEO로서 이제 이 호주 법에 대해서는 모든 호주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숨겨진 통로 같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로이터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법이 호주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오히려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고요. 또 호주 정부랑 머스크는 예전부터도 계속 충돌을 해왔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 호주 규제 당국이 X에 그 시드니에서 발생한 아까 말씀드린 그 천주교 주교 이제 살인 사건 관련 게시물을 삭제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X가 여기에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9월 달에는 호주 노동당이 제안한 이 허위 정보법에 대해서 이제 파시스트라고 댓글을 달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법이 뭐냐면 소셜 미디어 기업이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주는 거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 수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을 뭐 사용자와 호주 국민을 위한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 호주 총리는 머스크를 두고 또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억만장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화날만 하네요. 그렇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한다라는 건. 그렇죠. 근데 이들이 진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SNS를 만드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SNS를 만드는가?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당장에 사실은 이 연령을 제한을 하면은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다 바로 광고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통한 광고 수익은 지금 숫자로도 다 나와 있어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이 6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2022년에 이 총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들로부터 14조 2천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운영사의 연간 광고 수익을 함께 이제 분석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12세 이하 사용자로부터 가장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한 플랫폼은 유튜브였어요. 약 1조 2,300억.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1조 450억, 페이스북이 약 1,766억이었고요. 13세에서 17세 사용자로부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총 5조 1,5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제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시간 규제, 청소년들 계정을 따로 이제 관리하겠다라고도 하는데 우리 끝내기 전에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좀 멀어지고 싶다. 네.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디톡스 방식도 좀 알려주세요. 요새 그 챌린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루 동안 스마트폰 하지 않기. 뭐 그다음에 본인의 하루 그 스마트폰 사용량 공유하는 그 스크린 타임 챌린지 같은 것도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SNS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휴대폰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감옥 모양의 케이스 같은 것이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설정한 해요. 시간 내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케이스. 그렇죠.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거 근데 하나 사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카페 같은데 이제 가도 이제 북카페 가도 핸드폰을 제출을 해야 되는 북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리고 피처폰이나 폴더폰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내 의지로 하기가 어려우니 좀 그런 물리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천덕애님이 인격도 완성 안 된 아이들이 온갖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임현옥님이 법으로 SNS 막는 거 좋습니다. SNS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많은 걸 같이 배웠고요.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오르며 석 달 연속 1%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묵값이 62.5% 오르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부터 고환율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4%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고 여성 흡연율은 6.3%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비만율은 남성 45.6%, 여성 2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진주님, 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달한 가계약금은 계약이 안 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코드랩 공인중개사 성우권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가계약금은 해약금, 증거금, 위약금 성격 모두 가지고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쓰자 하면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세요 라고 구두상으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상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가계약금이라도 사실 그건 법정 용어가 아니고 민법상 계약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희박하긴 해요. 명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 없긴 하죠.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먼저 입금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임대인, 임차인이랑은 그거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진 않았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이 되지 않을 때는 반납해주기로 한다라는 구두상으로라도 얘기가 있을 때는 반납받을 수 있죠. 가계약금을 걸더라도 어떤 특약사항이나 네. 뭐 녹취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합병이었는데요. 0958님, 합병이 주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하고 문자 하셨습니다. 합병을 왜 하느냐. 일단 두 기업이 합쳐져서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게 있죠. 네. 1등을 잡기 위해서 2등, 3등 기업이 합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일으키려는 게 있고, 또 이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합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분야, 중복되는 인력을 좀 줄여서 네. 이익을 좀 높여보자라는 건데, 또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 합병이 시너지가 나는 성장을 위한 것이냐, 이익이 나아지는 합병이냐를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연 합병하는 두 회사가 공정한 비율로 합쳐지느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인데도 높은 가치로 합병을 하면 네. 다른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누구를 위한 합병인지도 네. 같이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어제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8358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얼마까지가 제한선인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가 되려면 일단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또 9억 원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간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현애 님이 남편이 가슴속에 넣어둔 사표를 던졌네요.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더니 결국은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건지 알기에 신랑의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응원합니다. 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또 다른 도전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